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차은택이 검찰 수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차은택의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밝혔는데요. 차은택은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은택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그냥 눈 감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은택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골프를 친 게 맞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역시 제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유독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을 만났다. 차은택의 폭로 이후 김기춘 전 실장은 지금 파자마를 입고 있네요. 김기춘 전 실장은 만난 건 맞다. 그러나 최 씨를 모른다. 이렇게 미묘한 입장 변화를 저희 채널A 취재진을 통해 밝혔습니다. 파자마를 입고 있는 김 전 수석의 생각이 복잡다단해 보입니다. 검찰의 머릿속도 같이 복잡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차은택의 이 같은 폭로.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지시에 만났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탓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대통령이 지시해서 차은택을 만나준 건지. 그런데요, 김기춘 전 실장 단순히 만난 것뿐만 아니라 문화계의 사실상의 실세였던 김종 전 차관까지 차은택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차은택을 잘 도와줘라 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원로들이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를 선언하고 4월까지는 퇴진을 하시오 라고 여야 정치 원로들이 제언을 했습니다. 시점이 나온 겁니다. 4월까지는 퇴진해야 한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차은택과 최순실의 발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차은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이 4개 다 떠안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동시에 최순실 씨는 검찰에서 차은택, 고영태가 다 내가 했다고 미루고 있다. 적어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당사자들은 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격동의 한 주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이번 주 뭐가 있을까요? 탄핵, 특검, 국조. 이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번 주 안에 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탄핵, 특검, 국조. 격동의 한 주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지막 대국민 담화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한다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측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전국이 이렇게 흘러가자 국정교과서까지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에 대안을 모색키로 한 건데 이게 철회하게 될지 철회를 하지 않게 될지 갈림길에 국정교과서도 서게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뭐냐 헌재 결정에 달렸다. 뭐냐가 뭐냐. 벚꽃 대선이냐 찜통 대선이냐. 그러니까 대선을 4월 전으로 땡겨서 할 것인지 8월 초에 당겨서 할 것인지 여야 각 대선 주자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벚꽃 대선, 찜통 대선, 과연 어떤 대선이 우리에게 더 어울릴까요? 잠시 후에 점쳐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줄곧 최순실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던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 그러나 차은택의 폭로로 김기춘 전 실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김기춘의 커넥션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발 빼던 김기춘 전 실장, 차은택이 김기춘 이름을 지목하자 최순실의 소개로 공관서 김기춘 만난 것 팩트는 맞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오늘 한번 진실이 무엇인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은 차은택의 폭로 이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차은택이 만난 김기춘, 진짜 최순실을 몰랐을까? 먼저 차은택의 발언입니다. 최순실의 지시로 공간에 가서 김기춘을 만났다. 그리고 우병우 장모와 골프 친 것도 사실이다. 차은택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2014년 6월인가 7월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그 차은택, 김종 차관, 그다음에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가봤더니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고 한 10분 정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최순실의 지시로 차은택은 김기춘 전 실장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부의 실세인 김종 전 차관과 정성근 내정자를 차은택에 소개시켜주면서 잘 도와줘라 라고 이어줬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다가 이제는 청와대에서 나온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인 차 씨가 비서실장 공간을 찾아가서 대통령 실장을 만났다는 건 누군가 신원 보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이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이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최 씨를 본 일도 통한 일도 전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늘에 맹세합니다. 여러분이 뭐 알아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아무도 모릅니다. 정윤회 씨는 뭐 또 모릅니다. 그분도 내가 본 일도 없고 통한 일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어요. 예. 맹세고 그렇습니다. 예. 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만난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적어도 차은택은 만났군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차은택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저께 그 김종민 변호사, 차은택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의 폭로가 나오고 나서 본인 만난 적이 있다고 시인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는 저 얘기를 좀 믿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말이 믿는 게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공간으로 왔습니까? 저도 비서실장 공간은 간 적이 없는데 단순히 신분 확인을 하고서 우리 경비대가 딱 통과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렇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시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볼 때 이제 모른다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를 모르느냐, 정말 안면이 없느냐는 두 가지인데 김기춘 실장이 그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친구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본 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왜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없느냐. 정윤회 문건 파동, 작년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 파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거 처음에 조사라고 지시한 게 김기춘 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윤회의 부인인 최순실을 모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저것은 박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는 비겁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곤 실장님, 김기춘 실장은 계속 최순실 씨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했었죠. 나보고 무능하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모른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만남 자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나가보라고 해서 갔고 김 실장은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갔고 그러면 이제 소개팅이 씨하고 그렇죠. 소개팅 비슷한 거죠. 주선자는 최순실, 박근혜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난 거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김 실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건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그래요. 음. 나는 몰랐고 대통령이 결국 해가지고 한 거고 라는 식으로 하는 거고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시켜서 한 건데 예. 최순실 씨는 대통령한테 말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여기에서 우리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그저께 서창석 원장, 예. 서울대 병원장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그걸 보고도 되게 놀랐었어요. 어찌나 이 포맷이 똑같은지 내가 일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내가 대통령 주치이지만 몰랐다. 몰랐다. 뭐 김상만 뭐 이 사람이 한 거는 대통령이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들어와 있었고 약물 한 것도 나는 모른다. 예. 다 모른다인데 이게 모른다로 해가지고 일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전부 다 대통령한테 올라가게 돼 있는 거란 거죠. 예. 김병민 의원님,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한꺼풀 제끼고 얘기해 볼까요? 김기춘 전 실장 누굽니까? 검찰총장, 네. 법무부 장관 지냈던 법조인 중에 법조인입니다. 대통령의 소개로 만났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도가 의도적으로 뭘까요? 믿기가 좀 어려움이 예.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했다라는 뭐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70년대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영의 시절부터 모셔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의 관계를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에도 나타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유경재단 붕괴 사태가 있을 때도 나타나서 해결해 줬던 것도 김기춘 전 실장이고 선거에서 7인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대통령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도 김기춘 전 실장 아니겠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한테 문화융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내가 뻔히 대통령을 잘 아는데 어느 날 모르는 낯선 남자를 대통령이 소개를 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김기춘 전 실장처럼 권력에 눈이 밝은 사람은 누구의 소개일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면에 최순실 씨가 있건 누가 있든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차은택 씨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일이 있었던 시점이 2014년도 7월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차은택 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문체부의 모든 사업들을 농단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순실씨가 왜 관심이 있고 그러면 가장 핵심 고리로 연결해줘야 될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근 내정자 그리고 그 자리에 김종 전 차관 그리고 대통령 실장이 모여갖고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는 최순실 씨가 뒤에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 만남 이후로 문화계를 농단했던 모든 사태가 다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루어지게 되고 차은택 씨가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달 2014년 8월 달에는 안종범 수석이랑 둘이 손을 잡고서는 UAE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이 김기춘 전 실장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날라 들어온 젊은 40대 남자 한 번도 공직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청와대 내의 모든 애들을 좌지우게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몰랐다면 이건 진짜 직무유기인 거죠.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김기춘 전 실장을 접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출력물을 통해서 입장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의 지시로 차은택을 만나서 10분간 차 마셨을 뿐 최순실은 알지 못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김기춘 전 실장의 반응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문화 융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 한번 접견해보고 보고해라. 대통령이 만나서 만났고 보고했을 뿐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걸 보고해라 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 하나가 차은택이다. 10분간 차 마셨을 뿐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최순실을 알아야 그 사람을 소개할 것 아니냐. 언젠가 검찰이 부르면 가서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 오늘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김 전 실장이 말씀 잘하셨어요. 언젠가. 김 전 실장이 생각하는 언젠가는 정말로 언젠가겠지만 말 나온 김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소극적으로 묵인했다면 이 또한도 큰 책임입니다. 검찰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주인공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인데요. 전 비서실장이죠. 저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라고 점점 국민들이 하야를 이야기하고 퇴진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는 결과에 어떻든 탄핵을 일단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참 별별 사건을 다 만들고 국민들은 거기서 더 화가 나고 또 약이 오르고 그랬지만은 핵심은 이 사건의 중심은 어쩌면 대통령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그 시스템하고 좀 다른 것이 핵심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예, 박근혜 모든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있었지만 인사위원장을 비서실장을 시킨 정부는 박근혜 정부밖에 없습니다. 예. 가급적 인사위원장을 객관적으로 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3자로 뒀는데 비서실장을 인사위원장으로 맡은 뒤로부터는 모든 권력의 장악을 비서실장, 즉 대통령이 해버렸던 겁니다. 예. 하다못해 사법부에 대법관에 임명될 사람도 결국 대통령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결국은 비서실장 앞에 잘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 차은택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순실과 김기춘 실장 아닙니까? 근데 김기춘 실장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문화계라든가 대기업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예. 국정 전반의 시스템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위원장이었던 사실 때문에 지금 김기춘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뭐 최순실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게이트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 사건의 중심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앞으로 수사의 중심은 어쩌면 특검에서 본격화 되겠지만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우병우 수석 얘기 나와서 말인데 차은택이 검찰 수사에서 내가 우병우 장모와 골프 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칼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것을 떠나서 국정농단의 문체부 실세들까지 소개시켜주면서 같이 춤을 췄다면 마땅히 검찰이 수사해야 할 텐데 비서실장 말고 대통령의 민정수석까지도 차은택, 최순실 커넥션이 확인돼서 결과적으로 공범이라면 검찰의 칼날이 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검찰이 가장 아껴놓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인데요. 두 분 다 검찰 출신이죠. 공교롭게 무섭다는 검찰 대선배 출신이에요. 네, 그 검찰이 왜 아껴놓고 있는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제 식구 감싸기로 다시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검찰의 어떤 수사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죠. 그 최순실하고 그 우병우 씨 장모 김장자 대표와 등등 해서 한 5명이 골프를 쳤다, 6명이 골프를 쳤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제 그 차은택 차 감독 그 변호인이 김종민 변호인인가? 네, 김종민 변호인이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씨가 민정비서관으로, 그러니까 수석되기 전 비서관으로 내정됐던 게 지난 2014년 5월인가 그랬었는데요. 한 6월쯤에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핵심적인 게 차은택, 고영태 씨도 있었지만 이화여대 교수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정유라 씨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김기춘 씨와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직무유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사안을 보고 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덮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것보다 직권 남용의 어떤 관점에서 우병우 씨나 김기춘 씨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유기보다는 남용적인 게 김기춘 실장의 말을 다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그 사람이 댐댐이를 보려고 만났다라고 했는데 댐댐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아주 궁금하거든요. 예. 댐댐이를 잘 평가했으니까 계속 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정성근 전 내정자 같은 경우는 개인 흠결 때문에 낙마를 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갔느냐? 차은택 씨 외삼촌이 아니라 그 스승인 김종덕 교수가 장관으로 그거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 실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김 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는지는 한 2년 전인가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던 게 차명진 의원이라고 전직 의원이 있죠. 예.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춘 실장한테 방사청장으로 내정됐으니까 내일까지 나오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되게 황당해가지고 자기는 그런 쪽 전혀 관련이 없어가지고 김지사, 여기서 김지사라고 한 것은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죠. 김지사하고 한번 의논해보고요 하니까 김문수는 김문수 내일 나오세요 그랬다가 전화 잘못 걸었네요 하고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는 무슨 김문수? 그렇죠. 장명진한테 전화 걸어야 되는데 차명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일까지 나오라고 그런 정도의 권한을 행사했던 분이니까 그렇죠. 최순실이 몰랐다 치더라도 자기가 차은택 씨를 보고 댐댐이가 아주 훌륭하구나 생각했으니까 쭉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검찰에 대한 비난의 시선 때문에 억울하다는 반응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병우 수석,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 듭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3가지를 출력물에 한번 적어봤는데요. 같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순실 국정농단 아직도 남은 의문, 궁금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순실과 차은택이 검찰 수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차은택의 발언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최순실의 측근인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이 최순실 씨죠. 형이 다 안고 가야 한대 라고 말을 했다. 최순실이 내게 다 떠 안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은 차은택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차은택, 고영태 이 두 사람이 내가 모르는 일도 내가 했다. 내가 듣기만 한 것도 내가 했다. 나에게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털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칼럼, 차은택은 최순실 탓이다. 그리고 최순실은 차은택 탓이다. 이 사람들 적어도 의리는 없네요. 의리는 없죠. 팩트에 근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패턴을 보면 최순실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최순실 씨한테 넘기고 있고요. 청와대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박 대통령한테 넘기고 있는. 그래서 나는 책임 없고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어떤 증거 앞에서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은택 씨도 자신의 어떤 회사, 그전에 몸담았던 회사에서 뭐 10억 원대인가요? 횡령한 것 그 정도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다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일부 보도들 자체도 굉장히 근거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누굽니까 김성한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인가요? 그 사람이 전화 와서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차은택 씨한테 형이 다 떠 안아야 된다. 그런데 참 이 둘의 관계가 이 차은택 씨가 김성한 씨를 최순실 씨한테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차은택 씨의 후배가 김성한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일단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이유였는지 차은택 씨가 서서히 배제가 됐고 이 김성현 씨와 최순실 씨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직접 차은택 씨는 나중에 가서는 연락도 못하고 김성현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 씨한테. 그래서 실제 미르재단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은택 내가 아니라 김성현이라는 친구가 다 했던 건데 결국은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다. 반면에 최순실은 아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일 저지러 놓고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다. 서로 이렇게 전혀 상반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김병민 의원님 잘 나갈 때는요. 최순실 씨가 잘 나갈 때는요. 차은택 씨가 잘 나갈 때는요. 서로 그렇게 쿵짝이 잘 맞을 수 없습니다. 수백억 대의 국민 세금을 자기의 포켓, 인마이 포켓 했던 사이가 이제 검찰 수사받고 상황이 틀어지자 네 탓이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차은택 씨는 검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죠. 모든 것에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과는 달리 나는 검찰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나 좀 봐주세요. 술술이 뭐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김기춘 실장에 관한 이야기도 끄집어내고 골프 회동을 통해서 이화여대 관계자가 있었던 것도 얘기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은택 감독이 갖고 있던 죄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모든 걸 최순실 씨 책임이라고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최순실 씨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야, 뭐 다 하기만 하면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단아래 이거예요. 최순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말에는 의견 동의할 수 있는 게요. 최순실이 신도 아니고 국정농단 하는데 이것저것 너무 많은 일에 손을 벌리기 때문에 본인이 다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머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일각에서 무슨 사드도 최순실이 했다.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까지. 최순실이 진짜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는데 최소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상태에서 이 문화계의 국정농단했던 부분들의 기획자 이건 저는 차은택 씨가 분명하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순실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이거 돈이 되겠네? 사인하고 결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힘 있는 사람이랑 연결해주는 일을 최순실 씨가 했겠죠. 그 결과는 뭐냐면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차은택이 그냥 행동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순실 씨에게 제안했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서로 떠밀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모든 것들을 털어놔야 정상이지 나는 잘 모르겠고요. 다 저 사람이 시켜서 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고 법 감정이라는 게 저는 재판관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맞는
친구들을 들어보면 제가 아니라 제가 시켰어요. 고자질하는 친구가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출력물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국정농단 공범들의 생중계 화면을 참 많이 생중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수의를 입고 누구는 수의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는 수의를 착용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볼까요? 최순실, 장시호, 그리고 정호성 이 세 사람은 유독 수의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안종범 등 다른 사람들은 수의를 입고 있는데 이들이 수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최순실 씨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김 의원님. 네. 바지가 아무리 작은 바지를 받아도 끌려가고서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 일말의 변명인 것 같고 아직 미결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수 상태다 보니까 재판에 가는 과정이라든지 검찰이 출두하는 과정에서는 선택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의를 입거나 아니면 개인의 옷을 입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렇게 나머지 차은택 씨라든지 아니면 안종범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수의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의를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수히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사복을 입고 나는 내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리 상태가 적용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수의를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벗겨졌던 프라다 신발 한 짝이 아마 많이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도저히 내가 수의를 입는 걸 용납할 수 없지 않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저희 돌직구쇼에서 심리 진단하면 정성희 위원인데 최순실 씨의 심리를 보겠습니다. 수의를 안 입겠다는 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왜 수의를 입어야 하느냐라는 일말의 반발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로는 수의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는 개털이 아니다. 자기는 뭐 다른 어떤 게 범털이다. 범털이다. 자기는 감히 내게. 예,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사람 소위 말해서 자범과 똑같은 대우는 받지 못하겠다. 네,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검찰에서 받고 나오는 거지만 지금도 검찰 조사를 들어갈 때도 꼭 사복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자기는 특별 대우, 다른 사람과 다른 자범과는 다른 사람이다, 급이다 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사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황당하네요. 이숙현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다. 그렇죠. 아마 그 반성이 없는 거, 심지어 억울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뭐 차은택 씨나 이런 사람들의 워딩을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내가 그래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잘못한 건 인정. 하지만 대부분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런 심정. 그래서 내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까 최순실 씨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장시호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왜 갑질 최순실 씨가 그동안 얼마나 갑질했는지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사우나부터 해서 식당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었는데 갑질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가 자기가 그걸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당연하다. 자기의 상식선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어떤 죄가가 어디까지인지 뭐 예전에 뭐 물어봤다잖아요. 내가 뭐 무기징역까지 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위 범털, 최순실 씨가 수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의를 입는 모습이 마치 죄인의 이미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그렇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은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재수가 없을 뿐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몸통이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아직 많은 사람이 연루돼 있지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최순실의 집단들, 뭐 차은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나는 책임 없고 시켜서 했다. 뭐 점점 나가서는 이제 약간 수준이 좀 약간 떨어지는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반면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이제 그 집단들의 스타일은 뭐냐면 일단은 선을 긋기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모른다라고 해놓고 나서 결국에 내가 가급적이면 무죄였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시켜서 했다.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는 식의 이제 자기 방어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두 집단의 어떤 그 반응에 따라서 이 사건의 마무리는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글쎄요, 저는 이제 특검 수사는 특검이 맞는 범위를 최대한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은 손을 놓지 말고 이거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의 결과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모른다라는 우려까지 지금 해주셨습니다. 의문점 3가지. 4번째 의문점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고가의 말을 지원했던 삼성. 최근 지원했던 말을 금매 처분했다고 합니다. 왜 금매했을까? 이게 말을 판 게 금년 7월, 8월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삼성의 정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삼성이 정유라 씨한테 최순실이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 스포츠로에서 35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 지원한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죠. 예. 35억 원을 비덱 스포츠로 지원한 걸 가지고 최순실이는 호텔과 이제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43억 원을 들여서 정유라가 쓸 수 있는 말을 독일에서 구매를 해서 말 비싸요. 훈련용으로 이제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승마장까지. 그 모나미라는 그 삼성의 협력업체 모나미가 독일에서 구입한 28억까지 승마장까지 하면은 삼성이 최순실한테 지원했던 돈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거는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삼성을 소위 말해서 당겼느냐, 지원해달라고 했냐, 그러면 그게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승마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가 최순실이라는 게 실체를 여기다 손을 대면은 우리가 뭘 받을 수 있겠네 해서 삼성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에서 삼성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 의미에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삼성의 절보는 역시 발빨랐습니다. 발빨랐다. 작년에 이렇게 43억을 들여서 정유라가 훈련하던 말을 구입했던 삼성이 올해 7, 8월 K스포츠하고 미르잔의 문제가 이게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얼른 또 그 말을 팔아서 증거 인멸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 흔적이 나옵니다. 예, 삼성의 정보력은 최순실의 의혹이 터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였군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초만 들어도 지금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도대체 정호성 녹음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국민들이 10초만 듣기만 해도 촛불이 횃불로 바뀐단 말입니까? 저희 채널A가 그 정호성 녹음 파일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정호성 녹음 파일 대체 무슨 비밀이 담겼나 함께 보시죠. 먼저 주변인들의 반응부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검찰입니다. 음성 녹음을 듣고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였다. 검사조차도 어떻게 대통령이 이 정도로 무능할 수 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 내용을 접한 검사들이 한 얘기라며 이 내용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통령은 끝장이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정호성 녹음 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 중 확인된 부분들만 출력물에 적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대통령의 지시에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최 선생님 의견은 들어봤나요? 최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최 선생에게 전달하세요. 적어도 이 같은 발언들이 녹음 파일에는 자주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 의제 등을 논의하는 내용. 오늘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A가 확인한 결과 최순실이 정호성에게 꾸짖는 내용이 녹음 파일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이 왜 이렇게 늦나? 정 비서관. 대통령에게 전달이 왜 이렇게 늦나?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꾸짖었다. 급기야 SNS에 떠도는 미확인 소문 내용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독촉해서 모레까지 빨리 하라고 해라. 정호성 비서관이 하명대로 하겠다. 이런 소문까지 SNS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가 확인한 내용과 SNS에 떠도는 소문들이 상당히 유사하군요. 이 칼럼.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달 왜 이렇게 늦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17년간 최 씨가 그 운전했다는 운전기사분의 어떤 워딩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거기랑 게 맞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문고리 3인방, 예전에 4인방이었죠. 이 3인방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최순실의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딱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기보다는 그 최순실 씨의 어떤 연락책으로서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 한 세 문장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충격적인 거가 만약에 있다면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데 최 선생한테 의견을 물어봤느냐, 컨펌 받았느냐, 뭐 의견을 전달하라 이런 식의 그 워딩 자체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역할과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자기 뒤에 있는 어떤 최순실 씨한테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확인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하나의 그냥 메신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10초, 10분만 공개돼도 사람들이 경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사실은 국정조사에서 최순실이나 뭐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공개되는지에 따라서 이 또 촛불 여론이 확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윤태곤 실장님. 앞서서 대통령의 발언이 이 정호성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 최 선생님 의견 들어봤나요? 최 선생에게 물어보세요. 최 선생에게 전달하세요. 라는 이른바 최 선생 컨펌 발언이 나왔을 때만 해도 혹시 이 최 선생이 최장집 교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채널A가 확인한 내용. 최순실이 정호성에게 대통령에게 왜 전달이 늦냐. 라는 내용까지 확인해 보면 저 최 선생은 최장집 교수가 아니라 최순실이 분명하다. 그럼요. 이것의 함의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찰의 청와대 압박용이죠. 우리 이만큼까지 들고 있다. 더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내면은 뭐 특검한테 주든지 국조에 줘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걸 거예요. 녹음 파일 깐다. 예, 뭐 안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나간다고 이게 안 나오고 뭐 안 나간다고 나오고 이럴 건 아닐 것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이 뭐 사표를 냈다가 아직도 거둬들이고 있지 않는 걸 비롯해가지고 청와대 대응에서 청와대는 이걸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대통령, 최순실, 정호성 세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하여간 말했던 걸 일일이 다 기억하는지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영하 변호사한테 내가 실은 몇 년도에는 이걸 했고 몇 년도에는 이걸 했고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팩트는 이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비아그라 이런 건 해명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이건 점점 커질 것이고, 저는 시간 문제지 나온다고 봐요, 이건. 만약에 최순실의 꾸짖음과 지시대로 대통령이 그 말을 받들어서 정말 국정을 운영했다면 이거 사안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윤 시장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10초만 들어봐도 깜짝 놀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무시를 하고 외면을 하는 뭐 사상 누각이고 소설이다 하니까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금 그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라든가 각종 방송에서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게 눈에 선해요. 최순실 씨가 온갖 주문과 많은 이야기를 정호성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대통령은 본인이 하는 전화의 70% 이상을 하루에 70% 이상을 정호성하고 저는 통화를 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안종범 수석이 깨알같이 글씨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혹시 나중에 검찰에 간다면 증거를 써야지, 대통령 협박용으로 써야지,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최순실에 관련된 것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문을 하니까 미처 실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일이 적어놓은 것 같고, 정호성 비서관도 이 친구는 왜 그럼 이렇게 녹음을 해놨을까? 증거 인멸을 안 했을까? 왜 녹음을 해놨을까? 저는 이걸요, 업무용으로 봅니다. 무슨 자료를 축적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계속 전화로 이건 어찌 됐냐 그러니까요. 저 상식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조교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예. 자주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남한테 할 수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메모를 해요. 나중에 녹음도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쓸란 게 아니라. 잊어먹을까봐. 근데 이것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비서관이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든가 안종범이 많은 깨알 같은 그 수첩을 남긴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다른 국정은 아니고 거의 7, 80%를 최순실과 관계된 일,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면서 계속 두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전화하고 이야기하니까 나온 현상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증거를 열게 되면 모든 게 드러날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드러날 수도 있다. 일종의 이 같은 발언들은 사실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를 압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검찰이 쓰고 있는데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때는 이 녹음 파일의 내용 중에 일단도 발표하지 않고 지금 계속 협박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는 부글부글 한다고 거죠. 차라리 이참에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아직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조사 없는 상황에서 미리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되는 건 시간 문제 같고요. 저도 이게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핵폭탄급 그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내용 그 녹음 파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의 권위를 갖다가 사유화해서 권한을 사유화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나누었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도덕성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그 무능, 어떤 최소한의 정책 경도도 할 수 없는 그 무능에 놀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많은 어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마지막 정권의 말기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일가 친척의 어떤 비리와 권력형 비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것은 이것이 도덕성 플러스 해서 대통령의 개인의 어떤 무능까지 포함됐던 그런 성격의 그 문제라는 것이 이번 녹음 파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죠. 예, 과연 정호성 녹음 파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기 마련이지요. 라던 김진태 의원 5차 집회 당시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군중들이 성난 촛불을 들고 있을 때 김진태 의원은 사우나를 즐겼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강원도 춘천에서는 박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사퇴 촉구 집회도 열렸습니다. 촛불 비하 발언에 분노한 춘천 시민 천여 명이 아예 김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김 의원은 사무실도 자택도 아닌 춘천 시내의 한 사우나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샤워하고 나왔으니까 닦는 거였어. 잘못이었어요? 아까 누가 두 분이 왔었잖아요. 김진태 의원님이랑 다른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겠지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김 의원이 웃으면서 사우나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목격담도 올라온 상황. 눈이 오는 궂은 날씨 속에도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사죄를 요구할 때 정작 당사자는 따뜻한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채널A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 시간에 김 의원이 춘천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했지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촛불 집회를 비하하며 최순실 특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시민들이 추운 날씨 속에 촛불 집회를 할 때 사우나를 즐긴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또 한 번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이 같은 발언 때문에 춘천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언, 이 발언이었습니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그 결과 보기도 전부터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김지태 의원에게 저희가 반론을 듣기 위해서 저희 취재 기자가 전화를 했지만 김지태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촛불 집회 시간에 사우나를 갔다. 그럼 뭐 그 자체는 뭐라고 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우나 갈 수 있다? 네, 뭐 본인 자유죠.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에 200만 전국이 이제 200만 이에 참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치면 한 4%죠. 상당수 사람들은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고 상당수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는 건데 김진태 의원은 그 반대하는 이제 진영의 이제 한 분으로 나타난 건데 너무 이제 주목도가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정현 대표와 거의 더불어서 쌍두마차 격인데. 아, 쌍두마차입니까? 김진태 의원은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박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라고나 할까요? 이런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박 대통령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좀 방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병민 의원님, 뭐 골프를 치러 갔다. 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우나를 갔다. 라고 해서 사우나가 자체가 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일각에 들리는 내용에 따르면 뭐 연탄 봉사를 갔다가 그날 연탄재가 묻어서 뭐 사우나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김지태 의원의 이 과거 발언들 때문에 이 대중들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김진태 의원의 저 같은 발언 때문에 사실 이 지난 주말 되게 추웠어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날씨도 거의 뭐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도 어제 광화문에 그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한 5시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이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마음들이 오해돼서 왜곡 전달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그만 어린아이들까지 손을 호호 불면서 나왔던 그 장면인데 그때 사우나에 있었다는 장면이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격하게 분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태곤 실장님 말씀에 격하게 동감을 하는데 김진태 의원이 이번 집회가 아니라 지난 집회 때는 보수 집회가 막 열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좀 약간 같이 참여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차라리 나서서 이상한 말씀 하시고 사람들 선동해서 공론을 분열시킬 바에는 사우나에서 그냥 편안히 계시는 것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사우나에 계속 계셔라라는 발언인데 사실은 정치인은 모든 행동이 다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이 되기 마련인데 촛불 집회에 국민들이 고생하고 추운데 분노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민심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동네에 있는 사우나라지만 그냥 집안에서 집안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시거나 만신욕을 하면 낫지 않았을까? 사실 사우나는 핵심은 아닌데요. 예. 춘천이 지역구죠. 춘천에서 이제 보통 지역구 의원들은 거의 주말에 이제 지역구에 가니까 무슨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뭐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우나에. 그런데 지금 아까 이런 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춘천 시민이 분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격자가 이게 보니까 아니 김진태 의원이 내려와 있는데 사우나에서 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채널에 제보를 해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목욕탕에 들어갔다. 그것까지 굉장히 그런 방송까지 실어서 얘기해준 것은 춘천 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알려지지 않을 저런 사생활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것이 민심 아니겠습니까? 김진태 의원을 일컬어서 이 정부의 지진운 같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기 전에 지진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구름 같다. 줄곧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이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저분. 그래서 이제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리얼미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미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갤럽 조사가 4%가 나왔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었던 게 4%가 이제 평균이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강원이나 이런 쪽은 4%보다 더 낮고 4%보다 더 높았던 게 부울경 지역, 부산, 울산 이런 지역하고 참 재밌었던 게 7%가 나왔던 게 대전, 충청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재밌다. 대구는 더 내려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원 그것만 보더라도 평균치보다 더 낮은 그 수치를 기록한 데가 바로 이제 김진태 의원이 있는 그쪽 지역이죠. 근데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고 뭐고 이건 다 뭐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4년 뒤에 총선 치러야 되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실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다시 선거를 하려면 그 지역구 그 주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가져다 줘야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시는 건지 아시는 건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라는 그 썩은 동아줄을 계속 쥐고 있으면 뭐라도 생긴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스로한테 화살이 돼서 다시 날라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이 사우나 논란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제 남은 정치 일정, 국정 일정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주가 가장 핫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국조,
특검, 탄핵.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세 가지, 정말 태풍과도 같은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도지구신문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탄핵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3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야 정치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월까지 물러나라는 시점을 밝혔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당면한 국가 위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야 할 것을 선언하고 대선과 정치 일정, 시국 수습을 감안하여 시한을 정하여 적어도 2017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 국회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하루빨리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 여야는 대통령의 영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안에 국조, 특검, 탄핵 세 가지 모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대국민 담화, 그러니까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마지막 대국민 담화 내용으로 과연 어떤 것을 언급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내용을 한번 예견해 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과연 대통령이 3차 담화문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밝힐까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발언으로 생각할 때 하야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일단 탄핵을 받으면서 국정을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 내가 북한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미국에서 리더십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최후까지 국정의 대통령의 책임을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담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고 최후까지 물러나지 않겠다. 라면서 이 북한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정을 지키겠다. 겠다는 발언이 나올 것이다. 그렇군요. 김병민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다가 깜짝 깨서 일어났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격 하야 선언 이 꿈에 나왔어요. 일지몽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다라면은 탄핵 정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 딱 하나. 진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탄핵의 이 심판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내 대신 누군가는 국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총리 있지 않습니까? 총리. 총리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을 넘기는 것.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총리 추천하라. 하야 발언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상수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무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무 반응이 없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게요. 지금 어제 원로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정말 한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원로들이 저렇게 숫자가 많은지도 몰랐지만 저렇게 무기력하게 이야기한 걸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뭐 구체로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은 그러면 무슨 수로 4월달에 하야 한다는 것을 담보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원로들이 다시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쏟아질 것이 탄핵이 뭡니까? 당장에 많이 통과되면 대통령 정부 정지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정조사,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제 치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검찰이 손을 놓고 모든 걸 넘긴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바보라면 우리 정성희 의원님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정반대에 무대응이 옳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라고 보고 조용히 어떤 결과를 수긍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또 현명한 자세일 수도, 뭐 현명이라 말을 붙이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윤태호 시장님, 지금 세 분이 예측한 3차 담화문 내용을 보면 합쳐보면 결이 같습니다.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이 같은 위기와 어려움에도 대통령으로서 물러나지 않겠다. 북한이 그리고 우리 안보 현실을 생각할 때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나 국민께서 심판을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 대신에 국회가
나를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아줄 총리를 추천하라. 뭐 이 정도인데 하야하겠다는 발언은 안 나와요. 저도 좀 종합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박상철 교수님 생각 좀 기울어지는 게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입에 뭘 이야기했는데 또 질의응답 없이 예. 낭독하고 가면 또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근데 지금 박 대통령 상황으로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안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놓는다면은 탄핵은 이제 헌법적 절차를 수용하겠다. 뭐 내가 이제 직무 정지가 되지만은 내각이라든지 여기서들은 뭐 국정 운영을 뭐 잘 하시기 바란다. 이런 정도 이상의 거를 뭐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9일째 공식 석상에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4일날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었고 그 다음 주인 8일에 국회 찾아가서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가 그럼 추천해 달라. 그리고 한동안 이제 거의 이제 대외적인 활동 없으시다가 지난 18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대외 외교관들 이제 임명장 수여하는 그런 행사가 하나 있었고요. 18일로부터 오늘 27일이니까 한 9일 정도 거의 외부 행사가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칩거하면서 여러 가지 좀 소위 말하는 매주마다 있는 어떤 촛불의 민심을 듣는다던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정 운영이 지금 마비된 상황이잖아요. 예. 뭐 북한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40대 소득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다, 처음으로 낮아졌다라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경제가 정말 안 좋고요. 그 외교관한테 임명장 하나 주는 것도 날짜 잡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국가가 전혀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박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저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 그 스스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동안 박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론이 더 안 좋아졌던 그런 방향이 있어서 굉장히 좀 몸살이에 나서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입장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직전에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 번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직전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황이 그러니 무조건 숙이라고 할 수 없다. 숙이라고만 하니 답답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른바 정면 돌파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택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표결 직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조금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얘기 이쯤에서 한번 해볼까요? 김병민 의원님, 예. 김무성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전 대표가 탄핵 표결에 앞장서면서 연판책까지 돌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정치 인생 중 가장 큰 후회는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이게 좀 뭐 이제 와서 대통령 만난 게 정치 인생의 실수다. 조금 좀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박 대통령은 일방적 사고 구조가 있다. 최순실이 내 측근이지만 잘못한 거 내가 사과했다. 그 사람 벌 주면 되지 왜 나에게까지 난리냐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 발언이 참 중요한데 오늘 돌직구쇼의 수미상관은 김기춘 전 실장으로 시작해서 김기춘 전 실장으로 끝나는데 대통령의 지금 조력자는 김기춘 전 실장이다. 하는 해법이 딱 그 사람 스타일이다. 권력과 법에 의지하는 스타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 옛날에 있을 때 잘하지 왜 지금 와서 그러냐라고 했는데 오늘자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흥미로운 대목인데 그놈의 집구석을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는 사람에 대해서 다들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주 은밀하게 최태민 일가의 집구석이 깊숙하게 연결돼 있어서 밑에서 조정하는 일들을 어찌 알았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집구석이군요. 집구석, 그놈의 집구석을. 그러고 나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한때는 친박이 좌장으로도 불렸던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도 최순실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죠. 최순실을 알았으면 왜 지난번 공천 못 받아갖고선 백의종군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처음에 김무성 전 대표는 중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선거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마지막에 선대본부장을 맡겨서 김무성 전 대표가 진두지휘를 했는데 끝나고 나갖고 또 토사구팽 당했죠. 당대표하는 시절에 대통령과 만나려고 했는데 통화조차 안 됐다. 최순실 씨를 알았다라면 뭐 그냥 일사천리로 국무총리 깜이었겠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딱 한 사람을 찍었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이 누구냐? 딱 그 사람이지. 그 사람 스타일이지. 근데 그 김기춘 스타일이 저는 우병우 스타일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기춘 스타일이 곧 우병우 스타일이다.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있는 순간 또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에서 물러난 뒤라도 우병우 수석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순실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권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치닫게 되는 이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장모가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바로 다음 달에 최순실 씨, 2대 관계자, 차은택 씨, 우병우 수석 장모 왜 골프를 쳤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김무성 전 대표의 이야기는 일관되게 나는 그쪽 이너서클이 아니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내가 계속 뭐 물 먹고 고생한 거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이제 그 말까지는 못하는데 예. 저는 이 김무성 대표 인터뷰에서 이제 두 가지 지점이 보여요. 첫 번째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 야당보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진짜로. 비박 진영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삐그러진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야당은 명분이 있습니다. 저 새누리당의 원래 세력들이 재집권을 위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붙잡고 이러려고 하고 뭐 여러분 더 촛불 듭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이다, 야당은.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뭐 박근혜 대통령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오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분들의 진정성 의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필사적이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건데 이걸 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뭐 개헌 또 재집권 좋은 이야기라기보다 정치 집단은 당연하게 항상 자기들 집권을 준비해야 되고 국민들의 이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도 뭐가 보이냐면은 박 대통령을 뽑을 때가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박근혜였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뭐 좌파한테 이겨야 되니까 그때 제일 센 사람이었고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다시 이제 과거하고 단절을 하고 혁신을 하면은 또 국민들한테 심판을 한번 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비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좌파 세력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뭉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그런 이야기해도 욕먹을 건데 지금 벌써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보수의 혁신도 애초부터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성찰과 자기 이야기를 뭘 할 건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지 뭐 저쪽 줄 수 없으니까 우리 다 뭉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죠.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바로 대선, 대통령 선거로 수렴됩니다. 대통령 선거 언제 치러질지가 정치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빨라진 탄핵 시계 속에 조기 대선론의 시기가 언제인가 논쟁입니다. 벚꽃 대선이냐 아니면 찜통 대선이냐. 대선 주자별로 그 입장이 참으로 다르다는데 대선 주자별로 꼽은 언제가 대선 시점이 좋을까? 입장도 저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벚꽃 대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답니다. 한시라도 빨리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국정공백 최소화,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던 것도 바로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이른바 벚꽃이 만발하는 3, 4월에 대선을 치르면 나에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속내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떨까요? 안철수 전 대표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대선은 6월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 벚꽃은 져야 된다. 하지만 여름이 와선 안 된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기 전 외출하기 가장 좋은 그 시점. 반문 세력을 규합하면 6월 이전에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3월, 4월 이 국면이 다 지나고 본격적인 정치권의 대선 경선 국면이 지나고 나서 대선 주자들이 선출될 바로 그 시점,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됐을 때 반문 세력들을 규합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칠 수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비박계는 어떨까요? 찜통 대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늦춰야 된다. 벚꽃이 펴서도 안 되고 벚꽃이 지고 여름 전에도 안 된다. 일단은 무조건 반팔 반바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7, 8월로 가야 된다. 다 휴가 가라 이거예요. 탄핵안 처리와 개헌 추진을 연기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5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개헌 고리로 제3지대 세력이 연대해서 친문 친박 고립 전략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 총장도 들어와야겠고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래저래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윤태곤 실장님, 각자의 정치 계산이 참 달라요. 근데 일단 이제 분명히 할 것은요. 이분들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죠.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한 적이 있고,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3, 4월 이런 거고, 한 대표가 6월이라고 말한 건 이건 좀 한참 전 이야기인데, 뭐 탄핵이 맞냐 하야가 맞냐 할 때 늦어도 6월 이전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서야 된다라고 말한 거고, 비박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저런 말은 안 하는데 이제 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유리하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달린 거죠. 우리가 한번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2일 아니면 9일 날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심을 하지 않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냥 박 대통령 임기 그냥 끝까지 다 하는 겁니다. 예. 뭐 하야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12월 9일이라고 했을 때 헌재에서 이제 최장 180일이라고 하지만은 180일까지 할 수 있다이지 180일을 꽉 채우라는 건 아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4일인가요? 만에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월 말하고 3월 달에 헌재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어느 정도 빨리 판단을 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 2달 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1월 안에 결정난다고 가정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월에 넘겨서 한 1월, 2월 안에 가정이 나면 그때부터 2달 안에 선거거든요. 3, 4월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월이니까 제 생각에 이제 7, 8월로 넘어가려면은 헌재가 꽉 채워야 되는데 그거는 좀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낮다고 봐요. 누구의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예. 저도 그 유 실장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헌재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가결돼가지고 그 헌재에서 결정될 때까지 64일이 걸렸습니다. 180일을 채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 3분의 1만 하고도 이제 결정이 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그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 민심도 그렇고 60일까지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지를 않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의 헌법 정신을 갖다가 위반하고 사실상 최순실과 같이 공동적으로 운영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탄핵 사유가 뭐 명백하고 또 많은 헌법학자들이 탄핵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60일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벚꽃도 되기 전에 사실은 거의 개나리 꽃 필 때 정도로도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벚꽃까지도 안 간다. 개나리 간다인데 박산수 교수님, 간단한 산수 좀 해볼까요?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각 대선 주자들의 최근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1위긴 하지만 늘지 않고 있어요. 20% 안팎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늘지 않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많이 추락을 해서 한 18%. 그 뒤로 뭐 안철수 전, 이재명 시장,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지사까지인데 무당층, 어느 곳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20%가 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어느 누구 후보라도 그 무당층을 흡수하면 바로 1등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삼지대란 이야기가 뭐 50% 이상의 세력이 규합하는 삼지대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 대선을 끌어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지금 이 세 가지 4월, 6월, 7, 8월 이게요. 이론상으로는 사실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담화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반전하기는 이제 힘들다라고 이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상황을 앞으로 가변질 수 있는 게 일단 탄핵에 들어간다 칩시다. 탄핵을 하면 그게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국정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특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촛불은 규모는 작아질 수 있지만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계속 압박을 하면 자진 사퇴라는 것이 또 나오지 말한 법도 없는 법이거든요. 뭐 그런 대타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3월, 6월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수치인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표 특히 민주당이 저는 잘해야 될 거라고 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속담입니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문 제주가 피우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많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이 촛불 시위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게이트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제 이 청산이 된 것 같지만은 지역주의를 청산하자, 구정치.
그리고 남남 대결, 이념적 대결도 버리자. 그리고 정쟁육차 이제 다시 오지 말자.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예. 결국은 뭐 왕서방 같이 되지 않겠느냐. 왕서방 같이 되지 않겠느냐.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정치권에 돌고 있는 소문이 하나 있는데 저 유엔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내에 그러니까 12월 안에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한국으로 빨리 귀국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하야하라고 설득을 하고 대선 주자로서 총대를 메고 나갈 것이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의 팩트, 실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가는데 임기가 12월까지는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12월 벌써 중순이면 크리스마스 휴가라 다 이미 뭐 개점 휴업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을 짓는다. 예, 단판을 짓고 하야를 끌어내겠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제 SNS를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바라건대 1987년에 그 민주화 시위가 한참일 때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였죠? 그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서 그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끌어내고 6.25선을 이끌어낸 거를 아마 빗대서 그렇게 하는 건데, 반 총장 측에서 헛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당연히 헛소문인 게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만나서 끌어낸다고 하는 거 말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최순실 씨도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데. 아니, 반 총장 입장에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딱 단판을 짓고서는 끌어내린다라는 얘기가 성사가 되려면 둘이 한패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고리를 끊어내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가능성을 보여주기 노력할 건데 이런 SNS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반 세력에서 만들어낸 루머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친문 세력에서 만들어낸 음모다. 예. 음모가 난무하는 마무리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죠. 잠깐만요. 오늘의 앵커멘트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때까지 계속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